네, 전해드린 것처럼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과 정치권 의견도 증원이 필요하다로 기울어 있지만 의사단체는 또다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전화 연결해 찬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찬성하시는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거액의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못 구하는 현상이 의사 부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OECD 국가의 평균에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 더군다나 의과대학 정원도 OECD의 55%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OECD 국가하고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추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제 진전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수요와 공급 기능에 맡기자는 말씀이신 거죠? 고령화 때문에 의사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맞고요. 예. 그렇지만 의사가 지금도 부족하고요, 많이. 그리고 시장에 그걸 맡기면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해서 돈 많이 버는 동네 병원으로 의사가 몰리기 때문에 국가가 배출된 의사를 필수 의료, 지역에 부족한 의사들을 충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죠. 그냥 시장에 맡겨서 지금처럼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지만 전체 인구 수는 감소하는 추세므로 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는 한 100만 명쯤 줄어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인데요.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거의 70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인구 감소 효과 대비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의사가 더 필요한 효과가 5배 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작은 효과만 강조하고 노인이 늘어서 의사의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거는 그 통계를 편파적으로 인용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이 특정과 또 특정 지역의 의료인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기피과와 기피 지역 문제도 이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자 필요 조건인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된 의사들을 필수 진료과로 보내고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의대 정원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질문을 의사협회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전문가도 의대 정원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전문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정말 지역의료 필수 의료의 문제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증원한 다음에 복지부가
어떤 정책을 해야 지금 붕괴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 필수 의료로 의료 인력을 좀 끌어들일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필수 의료 분야에 그 의대 졸업생들이 잘 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이 너무 고돼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고생하는 만큼에 비해서 보상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워라밸을 지켜주려면 병원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을 늘리면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의사들이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배운 대로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가 중환자 보고 수술할 수 있도록 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도록 법규를 만들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보지 않도록 수가를 올려주고, 세 번째, 그렇게 올려준 수가가 그 고생하는 의료진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필수 의료 부분에 그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을 복지부가 200% 올렸는데요. 모 대학병원에서 200% 중에 25%만 의사한테 주고 175%는 그냥 병원 수입으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뭐 이런 식의 그 수가 인상이 계속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 인력은 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의사 정원을 확대했을 때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의협이 계속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사 공급이 부족해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의사의 수입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미 그 미국이 의사 수입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평균 수입의 수입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보다 연간 의료비가 약 5조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처럼 의대를 늘리지 않고 의사 부족이 계속되면 예전에 2억, 3억 하던 종합병원 전문의의 월급이 지금 3억, 4억 하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이 되면 5억, 6억이 될 거고요. 그게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의대 정원 확대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정책들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는 늘어난 정원을 어떤 대학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시도 단위의 지역에 배분하고 시도의 국립의과대학, 국립대병원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늘어난 전공의를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에 있는 2차 병원에도 보내고 저기 시골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보는 동네 의원에도 보내고 국립대병원 교수도 뽑아서 2차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지금 증원한 의과대학 증원을 한 것이 예. 일부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나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으면서 예. 필수 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문가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증원에 찬성하시는 입장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이
미국보다 의사 수입이 높다는 이거는 뭐 가짜 뉴스 같고요. 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OECD의 의사 수입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수입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들이 한 6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빼고 나니까 이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이제 1위가 된 것인데요. 사실은 US 달러 기준으로 하면 한 6위, 7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 그 그렇군요. 현재 6개국을 제외하고도요. 예. 우리나라 의사가 수입이 제일 높다는 말은 가짜 뉴스입니다.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입장을 표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보사연이라든지 KDI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 연구 보고서들이 너무 부실투성입니다. 각 나라마다 단지 그냥 OECD 숫자만이 아니라 의료 제도, 공급 구조, 의료 이용 문화, 인구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건데 단지 OECD 숫자만으로 의사 숫자만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오고요. 실제로 그 숫자조차도 정할 때 미국 같이 선진국 이제 미국 선진국들 보면은요. 미국 같은 데는 국가보건의료인력 분석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이제 분석합니다. 일본도 의사 인력 수급 검토회라는 것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네덜란드는 인구가 1,700만밖에 되지 않지만은 의사 인력 계획 자문위원회라고 하고 그 밑에 연구소에 200여 명 규모의 연구원을 두고 있어요. 호주 보건의료 인력원이 있어서 여기에 인력이 12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필요한 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연구 보고서들은 대부분이 이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의 생산성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무조건 의사가 이제 많이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해온 걸 보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의 그 노동 생산성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AI가 얼마나 많은 노동 생산성을 또 개선할지 이런 것들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숫자만 잔뜩 늘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이 의사 증원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일부 학자들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서 인구 1000명당 OECD 비교만을 해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착시 현상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의사를 한정없이 늘리면은 건보 재정 파탄이 되어서 대단히 위험하고요. 원래 진보 좌파 정권은 형평성을 더 추구하고 보수 우파 정권은 효율성을 더 추구하는 것인데 보수 우파 정권에서 건보 재정 파탄을 불러올 의료 퍼주기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고요. 아마 야당 트랩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고령화가 급격하게 좀 진전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요, 17.1회입니다, 연간에. OECD 평균 6.8회 한 두 배 반이 넘고요. 병상도 12.8개, 인구 1000명당. 그래서 OECD 평균 4.3회 3배가 넘어요. 사실은 굉장히 과잉 진료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가 2014년도에 8.7%에서 2022년도에 9.3%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6.5에서 작년에 9.7%로 급증했어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걸 늘릴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불필요한 의료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한정없이 계속 퍼주기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결국 의료비 폭탄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게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앞서서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 문제와 이 기피 지역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미 다 많은 연구를 했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필수 의료 분야는 비유하자면 지방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의 관점에서. 지방대 아무리 정원이 늘어도 학생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가 그런 셈인데요. 필수 의료를 안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수가하고 일이 힘들다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연구원에서 작년에 의사 대상 1000명 이상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은 물론 일본은 이제 노력에 비해서 수가가 적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형사처벌.
의사들이 현재 의사 1인당 연간에 기소되는 건수가 일본에 비해서 265백은 넘습니다. 정당한 진료를 하는 과정에 오진을 했다고 구속이 되고 뭐 이런 형사처벌이 되는 특별히 소청과 같은 경우는요. 2017년도에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의료진 7명이 구속됐어요. 의사 3명 포함해서. 그런데 결국은 5년 동안 법원에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다 무죄가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급감합니다. 2018년도에만 해도 소아청소년과가 101%가 지원을 했는데요. 점점 급감해서 2022년도에 28%, 그리고 올해는 16.3%까지 급감했어요. 이런 것이 원인인데 원인은 그냥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늘려서 가겠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의료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의사협회에서 전국 의사 조사를 이제 5년마다 하는데요. 전국의 의사 한 5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 근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의 교육 문제였어요. 58%. 두 번째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어려움 52%. 글쎄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예.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하고 공동으로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니어 의사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역에 가면은 내가 일하고 싶겠냐라고 저희가 설문을 했더니 2016명을 설문했더니 78.8%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갈 수 있게 빨리 제도적 개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의사 정원을 확대했을 때 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에서 피부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가더라도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그래도 가지 않겠냐 필수 의료로.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공짜 점심은 없는 거죠. 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어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의사 수를 대폭 올리면 일부는 가겠지만은 나머지 의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과잉 진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수입 늘어나니까 수임료가 500에서 300으로 내리겠다. 의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월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허황된 이야기고요. 예. 로스쿨의 변호사들은 법률 소송을 자기 비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료에는요. 원래 가격 탄력성이 낮은데도 게다가 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강력한 할인 제도가 있어서요. 이 한정없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은 이 본인부담 상한제라 그래서 1년에 건강보험에서 580만 원 이상 되면은 본인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모신 자녀들이 부모님을 병원에다가 모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죠. 그래서 예. 계속 늘어나는 비용들을 정부가 그냥 계속 더 퍼주기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에 2032년 건보 재정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024년 내년에 바로 적자가 전환됩니다.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고 2032년에는 적자액이 61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거를 퍼주기를 하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의대 정원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좀 우려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의학교육연맹에서 대학당 입학 정원 적정인을 한 80에서 100명으로 봅니다. 적정한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속병원이 800병상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 좋은 교육을 하게 되는데 무작정 대학교 정원을 늘리면은 부실 의사, 쉽게 말해서 이제 떨어지는 의사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1990년대에 전국에 이제 정원 40명 정도의 미니의대를 대거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들이 지금 이구동성 의사 인력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전철을 되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